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지난 28회차에는 저희가 MLS에서 좀 이변이 발생하지 않을까, 차출 변수 때문에 예상을 좀 이변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경기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번 29회차 K리그 1 2경기, J리그 2경기, 그리고 MLS 10경기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올림픽이랑 북중미 월드컵 차출 변수가 있고, 또 주중 경기인 만큼 주말에 이어서 주중 경기 체력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경기 또 저희가 착실하게 분석했으니까 지금 분석 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다시 돌아온 K리그 1이죠. 그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수원 더비입니다. 우선 홈팀 수원 삼성 휴식기 앞두고 최고의 마무리를 지었죠. 라이벌 그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김민호, 김건희가 활약하면서 3대0 완승을 거뒀어요. 그 8경기에서 5승 3무, 마지막 8경기에서 5승 3무로 3위까지 올라갔죠. 다만 큰 기세 속에서 영입됐던 권창훈이 올림픽 대표팀 와일드카드로 차출되고, 그다음에 살림꾼 그 고승범이 군입대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죠. 근데 뭐 그래도 워낙 중원에 선수층이 두터운 만큼 공격적인 진영에서는 김민호하고 강현묵이 잘 해줄 거고, 그다음에 수비적인 부분 한석종이랑 최성근이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두 선수의 이탈이 크게 치명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창훈은 왜 뚜렷한 선수 보강이 없긴 했는데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워낙 탄탄한 그 팀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후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축구를 구사할 것 같아요. 뭐 특히 이기재, 김태환 이 좌우 풀백 그대로 건재하고 있죠. 원정팀 수원FC입니다. 그 시즌 초만 해도 양동현이 부상, 그리고 또 라스의 부진 이렇게 허덕였던 수원FC였는데, 휴식기를 앞두고 라스의 득점포가 폭발했고 양동현이랑 뭐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경기력이 많이 안정됐었죠. 자칫 승격 후에 또 재강등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라스하고 무릴로 이 외국인 콤비의 호흡이 살아나면서 중위권에 안착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수가 군입대로 팀을 떠나며 전력 공백이 좀 있었는데, 조유민, 그다음에 윤영선 이런 원래 기존 센터백 자원들이 버티고 있고, 여름에 여기서 호주 출신의 장신 수비수 잭슨, 그리고 부산에서 김동호 이런 센터백 자원들도 추가로 영입을 했습니다. 공격진에도 태국리그 득점왕 출신인 그 타르델리를 영입하면서 라스, 타르델리, 무릴로 이 삼각편대를 구축을 했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고른 선수 보강으로 전력을 한층 더 안정시키긴 했습니다. 수원이라는 지역에 연고를 둔 두 팀의 맞대결이죠. 객관적 전력에서는 수원 삼성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이 더비답게 이 두 팀의 경기 결과 예상처럼 흐르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2016 시즌 맞대결에서는 수원FC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뛰면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더 좋은 결과를 받아갔었죠. 그런데 이번 맞대결은 승부의 추가 이 수원 삼성 쪽으로 좀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수원FC가 전력 보강을 충실히 하긴 했는데,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실전에서 손발을 맞춰가면서 이제 조직력을 만들어갈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 수원은 상반기 절정의 팀 조직력을 자랑했었죠. 고승범의 이탈도 뭐 최성근이나 한석봉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번 경기는 수원 삼성이 빅보드에서 승리를 가져갈 것 같네요. 수원 삼성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메이저리그 사커 밴쿠버랑 휴스턴 경기인데요. 뭐 홈팀 밴쿠버 23실점으로 서부지구 최다 실점팀이에요. 초반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선전했는데 내리 5연패를 당하면서 좀 부진했죠. 최전방의 원톱 루카스와 주전 골키퍼 막시메가 캐나다 대표팀에 차출되면서 전력도 약화됐습니다. 지난 라운드 LA 갤럭시전에서는 양쪽 날개 카이세도와 다우메의 공격력이 이제 불을 뿜으면서 2대1로 승리했는데, 상대 LA 갤럭시가 주축 선수들의 차출과 시차리토 같은 그 주전 선수들의 부상 결정으로 정상 전력이 아니었죠. 전반 초반부터 박스 안에서 수비 숫자가 많음에도 상대 로빙 패스를 허용하면서 뭐 선제 실점을 내주기도 했어요. 이건 수비 라인의 적극성이 좀 부족한 모습이었죠. 그래도 후반 들어 측면 공략에 성공하면서 카이세도가 시원한 발리슛으로 균형을 맞췄고, 다우메가 박스 안에서 역전골 성공하면서 홈 연패는 벗어났습니다. 대체 골키퍼로 나섰던 토마스가 지난 솔트레이크전에서는 4실점 했었는데, 이번에 LA 갤럭시전에서는 1실점으로 좀 어느 정도 선방한 모습이에요. 원정팀 휴스턴입니다. 최근 6경기째 승리가 없이 부진하죠. 전형적으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에 그다음에 역습 경기를 선호하는데 실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 센터백 조합을 다양하게 시도했지만 최근에 차출로 인해서 파커와 중코아 조합 외에는 뚜렷한 대안도 없어요. 지난 라운드 경기 초반부터 시애틀 공세에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이했고, 중원 조합도 안정감이 떨어지고 압박이 약한 편이에요. 결국 시애틀에게 측면이 무너지면서 두 골을 내줬죠.
피컷의 역습은 매우 빠른 속도로 위협적이긴 한데 피컷 올 시즌 아직 2골에 그치고 있죠. 우르치도 최근 2경기 침묵하지만 이전 7경기에서는 5골을 몰아치며 팀 득점은 어느 정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두 팀이죠. 밴쿠버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좀처럼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라운드 LA 갤럭시를 상대로 승리하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상대가 대표 차출 및 부상으로 정상 전력이 아니었지만 카이세도와 다우메이 양 측면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중했죠. 휴스턴 역시 수비 밸런스를 잡지 못하며 승리한 지 오래됐어요. 수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역습을 노리지만 실점이 많아지면 뒤로 물러서게 되니까 역습 역시 피컷 제외하고는 참여가 좀 저조하죠. 밴쿠버가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휴스턴은 대표 차출을 위한 전력 누수도 있죠. 다만 주말 경기가 없었던 휴스턴의 체력 우위로 이거 무승부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밴쿠버의 승 혹은 무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와 FC 도쿄의 J리그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세레소. 지난 라운드 고베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경기 초반 상대 공세에 밀렸지만 수비적인 부분이 잘 막아냈고 김진혁 골키퍼의 선방도 빛났죠. 대체 출전한 20살의 어린 센터백 니시오가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이 세코의 공백을 잘 메꿔줬어요. 이 텅 빈 골문 앞에서 이 태클로 골이나 다름없는 공을 걷어내기도 했죠. 결국 비슬고베의 초반 공세에 그 후라시의 강력한 슈팅이 김진혁 골키퍼의 손에 맞고 아쉽게 이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근데 실점을 허용한 후에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내면서 주도권을 어느 정도 찾아왔고 후반에는 좀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후반 막판 세트피스에서 한 골 많이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마무리 능력도 좀 약했죠. 니시오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포백 수비 라인이 불안한 마음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김진혁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으면 대량 실점했을 경기였죠. 원정팀 FC 도쿄입니다. 브라질 3인방을 앞세우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도쿄죠. 최근 리그는 4연승이에요. 디에고를 중심으로 레안드로, 아다이토니 콤비의 공격력이 확실히 존재감 드러내면서 상대를 압도하는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아베랑 아오키 콤비의 경기 운영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최근에는 와나타베 중심의 그 포백 수비 라인도 견고한 수비력으로 이 4연승 거두는 동안에 4경기 다 무실점 경기였어요. 물론 이제 상대가 좀 약체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숫자죠. 지난 주말 경기가 없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던 만큼 주중 경기라는 체력적인 그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최근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세르소죠. 지난 비셀고베전에서도 상대의 강한 압박이 어려운 경기를 펼치며 간신히 비겼어요. 세코의 차출 여파로 포백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보였죠. 나이가 어린 니시오가 대체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호흡이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반면 도쿄는 브라질 공격 3인방을 앞세운 파괴력으로 상승세죠. 리그 4경기에서 무실점 4연승이에요. 지난 주말 경기도 없이 이제 휴식을 취했던 만큼 체력적인 어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도쿄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경기로 보여요. 올 시즌 2라운드 맞대결 역시 도쿄가 공격적인 축구로 22개의 슈팅을 시도한 끝에 3대2로 승리했었죠. 이번 경기도 오사카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비셀고베의 J리그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간바. 올 시즌 내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간바입니다. ACL에서 J리그 팀 중 유일하게 16강 진출에 실패했고 또 우즈벡에서 귀국한 후 선수 중 2명이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았죠. 당초 어려울 것 같았던 지난 주말 히로시마 원정이었지만 후반 교체 투입된 패트릭의 한 방으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경기 내용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우삼이의 개인 기량을 앞세운 공격 전개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다만 박스 안에서 파괴력이 부족해서 골문을 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결국 후반 교체 투입된 패트릭이 상대 수비 머리 맞고 뒤로 흐르는 공을 헤딩으로 밀어넣었죠. 이게 약간 행운의 골이었죠. 행운의 한 방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상대 공세에 밀리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고 이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연이은 경기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간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죠. 원정팀 비셀고베입니다. 후루아시가 이적이 발표가 났죠. 잘 나가던 고베한테 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올 시즌 21경기에서 15골 퍼부으며 리그 득점 1위에 올라있던 이 후루아시가 스코틀랜드의 셀틱으로 이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그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가 그 후루아시의 마지막 경기였죠. 팀 득점의 거의 절반을 터뜨린 주득점원이 이적이에요. 그 더글라스라는 외국인 공격수가 버티고 있지만 후루아시의 침투력이 빠지게 되면 고베의 공격력이 분명히 약화될 겁니다. 야마구치나 후지모토, 사사키, 나카사카 이런 대체 자원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당분간은 이
날카로운 침투 패스에 이은 득점 루트, 요거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샘프의 능숙한 수비 조율을 중심으로 풀백 수비 라인의 밸런스는 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근데 이니에스타의 체력 부담 때문에 여름철 그 미드필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 구성에서는 비셀고베가 더욱 견고하고 또 완성도가 있어요. 근데 후라시의 이적 발표로 공격력이 급감했죠. 근데 간바의 경기력이나 현재 팀 컨디션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번 경기 간바가 확실히 우세를 잡을 찬스인데, 간바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ACL 직후에 일주일 만에 리그 경기를 재개했고 바로 주중 경기를 치러야 하는 체력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죠. 여기에 선수단에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왔고, 간바가 지난 히로시마 원정에서 승리는 거뒀지만 행운의 골로 힘겹게 얻은 승리였죠. 이번 경기에서도 간바가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좀 벅차 보이는 상황입니다. 간바의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MLS 포틀랜드와 LAFC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포틀랜드. 앞선 두 경기에서 5실점으로 흔들렸던 골키퍼 스티브가 무실점 경기를 펼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에 차출됐던 차라와 모라가 복귀하면서 확실히 팀 스쿼드가 두터워진 느낌이 드는데, 두 선수가 아직 정상적인 경기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지 파괴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측면 자원 제레미 에보비스가 최근 4경기에서 3골로 팀 공격을 좀 많이 이끌고 있죠. 측면에서 확실히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뭐 슈팅 각도도 굉장히 멀어요. 슈팅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특히 측면에서 이 선수가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위협적인 장면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댈러스에게 무실점으로 막아내긴 했는데 양쪽 측면 수비가 지속적으로 흔들리면서 위기 상황은 좀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풀백인 보닐라는 공격적인 측면은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윙어에 가깝게 많이 올라오는데 수비 시에는 허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원정팀 LAFC입니다. 특유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죠, 요즘에. 날카로운 측면 공격이 상대를 무너뜨리고 최전방에서 로시 그리고 벨라가 나란히 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에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어요. 그 벨라는 박스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격 진영에서 아주 넓게 공간을 활용하면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페테스도 이거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 벨라랑 이 로시 바로 밑에서 위치하면서 날카로운 패스워크를 보여주고 있죠. 골대를 2번이나 맞히고 벨라의 페널티킥이 상대 골키퍼에 막히는 이게 운이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김문환은 확실히 팀 공격에 날카로운 옵션으로 자리해서 이 선수를 측면 수비수로 봐야 될지 측면 공격수로 봐야 될지 굉장히 지금 LAFC에서는 중용되고 있어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 라인을 높이다 보니까 역습 찬스에서 상대에게 너무 프리한 상황을 내주면 실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센터백 무릴로의 헛발질로 실점 위기도 한번 있었습니다. 수비 라인의 안정적인 플레이가 조금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코파 아메리카에 차출됐던 차라와 모라가 복귀하면서 공격 진영이 두터워진 포틀랜드죠. 다만 모라의 경우는 아직 컨디션이 진짜 좀 별로인 것 같았습니다. 차라는 복귀 후 바로 경기 출전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 3, 4위전까지 치르고 왔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LAFC는 시펜테스 중심의 벨라, 로시 투톱, 그리고 김문환의 오버래핑과 또 왼쪽 사이드에서는 에드워즈의 공격가다. 공격력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리그 3연승의 상승세죠. 측면 수비가 좀 헐거워진 포틀랜드가 LA의 이 측면 공략을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주말 경기를 치른 후 주중 경기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공세를 취하는 LAFC 쪽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이 포틀랜드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K리그 광주FC와 강원FC 경기입니다. 광주가 좀 변수가 있죠. 광주가 끝이 없는 부진에 시달리며 휴식기에 접어들었는데, 휴식기 중간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던 서울과의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경기도 경기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으로 가까스로 비겼어요. 펠리페가 중국 이적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수원에서 뛰었던 조나탄이 합류했지만 아직 팀에 적응할 시간적인 게 필요해 보이죠. 한쪽 날개를 도맡고 있었던 엄원상도 올림픽팀에 차출돼서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조나탄의 합류 외에 뚜렷한 선수 보강도 없는 상황이죠. 강주로서 기댈 것은 조나탄이 빠르게 K리그에 적응하는 것. 물론 뛰었다 간 선수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좀 있다 왔기 때문에 다시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김종호, 헤이스의 미드필드 플레이가 좀 살아나는 거죠. 엄지성, 김주공, 송승민 이런 측면 자원들로 준수하긴 한데 직접적인 포인트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죠. 원정팀 강원입니다. 강원도 좀 변수가 있어요. 힘겨운 전반기를 보냈던 강원이죠. 주축 선수들의 릴레이 부상에 교통사고까지 여러 악재가 겹쳤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도됐던 것처럼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다툼도 있었죠.
그 주축 미드필더 김동현이 올림픽 대표 때문에 차출됐고 별 활약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마사가 K2 대전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래도 임채민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김영민, 아슈마토프와 함께 든든한 최종 수비 라인을 구축할 것 같아요. 그 최전방에는 고무열이 복귀했고 조재환도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확실히 공격진의 무게감은 더해졌습니다. 김대현 중심의 빠른 역습 플레이도 조재환이 가세되면서 더 날카롭게 전개될 거예요. 좌우 측면은 윤석영, 임창호 이 노련한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 플레이도 괜찮고 이 두 선수 크로스의 구질도 굉장히 날카롭죠. 다만 김동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인데 뭐 한국형이 워낙 든든하고 노련하게 버티고 있는 만큼 황봉기 같은 그 나이가 어린 좀 공격적인 대체 자원들을 이끌고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기 내내 흐름이 좋지 않았던 두 팀이죠. 강원은 주전 선수들의 릴레이 부상으로 고생했었고 광주 역시 새로운 감독이 전술에 맞춰 나가느라 고전했습니다. 근데 광주는 주포 펠리페의 부상도 겹쳤었죠. 펠리페가 빠지며 조나탄이 합류한 광주지만 두 선수의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펠리페 의존도가 높았던 광주가 짧은 시간 동안 조나탄 중심의 공격 스타일로 변화했을지는 좀 의문이고 조나탄은 아직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강원은 고무열, 조재환, 김대현을 앞세우는 이 공격진, 윤석영, 임창호의 측면, 한국영의 중원까지 베스트 멤버가 나선다면 확실히 안정된 전력이죠. 이번 경기 광주의 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MLS 콜럼버스와 내슈빌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콜럼버스 차출과 퇴장 징계로 전력 누수가 어마어마했던 콜럼버스인데 극강의 효율 축구를 구사하며 어려운 승리를 챙겼습니다. 특히 룸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승리를 챙겨올 수가 있었죠. 네그비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수 활발히 움직였고 젤라라야는 확실히 한 수위 기량을 선보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그비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전진 패스를 받아서 단독 돌파한 뒤 골을 성공시켰고 젤라라야는 완벽한 오른발 프리킥골로 팀의 승리를 챙겨왔죠. 박스 안에서 1차적인 수비는 그 수비 선수들이 몸을 던져가면서 투혼으로 막아내곤 하는데 여기서 확실히 볼을 아웃시키지 못하면서 박스 안에서 실점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대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추가 실점 없이 잘 막아내며 승리를 챙겼죠. 원정팀 내슈빌입니다. 무크타르의 공격력이 폭발했죠. 예상 외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초반 상대 센터백의 패스 미스를 놓치지 않고 사포니 내주고 무크타르가 마무리하면서 손쉽게 풀어나갔어요. 측면 크로스를 헛다리 이후에 무크타르가 추가골도 세기를 받고 상대 센터백이 퇴장 파울로 얻어낸 프리킥을 그대로 무크타르가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게 전반 14분 만에 나온 상황이죠. 무크타르가 14분 만에 헤드트릭을 기록을 했어요. 상대 퇴장 후 공세를 놓치지 않았고 사폰이 전반 추가골을 장렬했습니다. 이 골 외에도 전반에만 골대를 2번이나 맞추는 등 오랜만에 아주 화력 시위를 했죠. 완벽한 경기력을 보이긴 했는데 상대가 전반 14분 만에 퇴장당해서 수적 우위를 가진 경기였죠. 수비수들의 차출 공백도 상대 시카고가 공격을 시도하기 힘든 여건이었던 만큼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지난 라운드 효율 축구를 구사하면서 뉴욕시티를 상대로 승리하긴 했는데 엘로이룬 골키퍼의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이건 패한 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상대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거든요. 내슈빌은 무크타르가 결정의 골 감각을 보이며 완성을 거뒀지만 상대가 이른 시간 퇴장으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전력 누수 측면에서는 콜럼버스에 비해 내슈빌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무크타르와 사퐁 이 투톱에다가 공격형 미드필더 릴의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콜럼버스 역시 젤라라인이 버티고 있지만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내슈빌이 우세할 경기지만 콜럼버스가 내려앉아서 수비적으로 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무패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마이애미와 뉴잉글랜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마이애미 5연패 부진이죠. 도무지 경기력 올라오지 않고 뭐 이가인도 오늘 시즌 어느 정도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팀의 리더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피자로의 부상까지 겹치며 최근에 최악의 5연패를 겪고 있어요. 단순히 패배 문제가 아닌 매경기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며 끌려가고 있죠. 최근 피자로가 부상에서 회복해 서서히 출전 시간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곤잘레스, 피갈 두 센터백은 투지가 뛰어나고 몸을 사리진 않지만 민첩한 움직임에는 좀 약점이 있죠. 지난 몬트리올전 역시 상대의 빠른 패스 전개에 휘둘리다가 실점하며 무너졌어요. 근데 원래 예정돼 있던 지난 주말 뉴욕 레드와의 경기가 기상 문제로 연기되면서 주말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 뉴잉글랜드입니다. 지난 애틀란타 원정에서 상대 미드필드 플레이에 끌려가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확실한 골게터 보우의 마무리로 1대0으로 어렵게 승리했죠.
측면에서 넘어오는 크로스를 북사가 미끄러지면서 간신히 공을 살려내자 보우가 침착하게 왼발 슛으로 결승골을 성공시켰죠. 그 힐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도 좋았고 특히 날카로운 전체 패스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북사도 이 선수가 굉장히 키가 큰 편인데 성큼성큼 움직이면서 전방에서 부지런히 여기저기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끌고 다녔어요. 북사와 보우의 투톱은 높이, 결정력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파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백 수비 라인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승리 없이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되찾고 면서 1대0으로 아틀란타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왔죠. 그 보우는 자신이 출전한 최근 7경기에서 6골, 굉장히 놀라운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죠. 그리고 두 팀의 첫 맞대결 경기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최근 팀 분위기상 마이애미가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좀 벅찬 매치업이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마이애미가 지난 주말 경기 취소로 인해 체력적인 우위를 가졌다는 것,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뉴잉글랜드가 힐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최전방 북사 보호 투톱에 확실한 마무리 능력, 동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호입니다. 뉴잉글랜드 레블레이션이 체력적으로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충분히 마이애미를 잡아낼 경기력 차이가 날 것 같네요. 마이애미의 패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뉴욕시티와 몬트리올의 경기입니다. 먼저 뉴욕시티 최악의 비효율적인 축구를 펼치고 왔죠.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무려 21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단 한 골에 그쳤죠. 마무리 능력이 확실하던 공격진의 부진이었습니다. 존슨 골키퍼와 센즈의 차출 공백은 카네스의 복귀로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마무리 능력을 잘 보여줬던 공격진에서 특히 카스텔라노스가 너무 많은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문제는 혼전 상황에서 메디나가 왼발골로 5경기 만에 득점을 하긴 했지만 좀 아쉬운 또 골 결정력이 너무 아쉬웠어요. 왼쪽 풀백 토라리스는 확실히 공격적인 강점을 보여줬고요. 거의 윙어에 가깝게 아주 높은 위치에서 움직였죠. 메디나가 6골, 타주리가 4골, 카스텔라노스가 4골로 골을 넣어줄 선수들이 전방에 많이 배치되고 빠른 선수들인데 배치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모랄레스가 공격적인 패스 플레이와 운영을 하는데 공격을 시도하는 빈도에 비해서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몬트리올입니다. 경기 시작과 지난 라운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과 함께 토레스의 슈팅이 상대 골대를 때리며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상대 중거리 슈팅이 의외의 실점을 했고 백패스 미스로 추가 실점하면서 흔들렸어요. 반격이 나서면서 왼쪽 측면 돌파에 토이의 헤딩골로 추격을 했고 완야마가 높이 올라오며 공격적인 운영을 했고 완야마 슈팅이 튀어나온 걸 토레스가 동점골로 연결했죠. 근데 전반 막판 추가 실점하며 또다시 끌려가면서 전반에만 골대를 3번이나 맞추는 불운을 겪기도 했죠. 후반 시작과 함께 센터백 카마초가 미끄러지면서 또다시 실점을 했습니다. 토예가 돌파로 얻어낸 PK를 직접 성공시키고 후반 교체 투입된 함디가 혼전 상황에서 2골을 터뜨리면서 대역전국을 거두긴 했는데 이거 4실점 모두 상대 자기들 수비 라인의 미스로 주지 않아도 될 골을 헌납하면서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아주 어려운 경기를 치렀죠. 5대4 아주 상처뿐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몬트리올이 지난 라운드 무려 5골을 퍼부으며 맹공을 펼쳤지만 상대가 원체 수비력이 약한 신시내티였죠. 몬트리올이 공격력이 강했다기보다는 상대가 약했어요. 완야마가 라인을 올리며 공격에 가담하며 숫자를 늘려줄 시에는 확실히 몬트리올의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잘 돌아갔습니다. 뉴욕시티는 공격 빈도에 비해 득점력이 낮은 상황이죠. 수많은 찬스에도 불구하고 기대만치 골이 안 터져요. 또 원체 공격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홈에서 승리하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지금 홈에서 또 2연승 중이죠. 지난 맞대결에서는 몬트리올이 홈에서 2대1로 이겼지만 뉴욕시티가 최근 홈에서 몬트리올 상대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뉴욕시티의 승 혹은 무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시카고와 DC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시카고 프란시스코 칼보의 차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카펠로프를 내려세우면서 3백으로 전환한 전술 변화를 시도했는데 이게 완전히 패착이었습니다. 카펠로프가 전반 9분 패스미스로 선제골 내주더니 이어 14분에는 상대 역습을 저지하다 퇴장당했죠. 이때 내준 프리킥이 또 골로 연결되면서 카펠로프가 2골이나 혼납한 거예요. 알리세다를 앞세운 역습은 날카롭게 상대를 위협했긴 했는데 그러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전반에만 4골이나 실점하며 무너지고 말았죠. 후반 시작과 함께 프랑코스키의 패스를 알리세다가 한 골 많이 하긴 했는데 전반 15분부터 10명으로 싸웠으니 이렇다 할 힘도 못 써본 경기였죠. 다음 경기부터는 다시 포백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정팀 DC입니다. 지난 라운드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팽팽한 경기를 펼쳤는데 경기 초반 상대 패스 플레이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며 뒷공간을 허용했고 결국 이른 시간에 선제 실점을 하고 말았죠. 상대가 3팩 사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며 괴롭히자 이 수비 라인이 많이 흔들렸고 어쩔 수 없이 중원 미드필더들이 뒤로 물러서며 내려앉았죠. 라인을 내리다 보니 역습도 효과적이지 않았고 중거리 슛 외에 위협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PK 얻어내며 아사드가 성공시킨 것이 유일한 득점이었죠. 후반 막판 상대 롱패스 한 방에 수비 뒷공간이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또 추가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아리올라가 이 두 경기째 결정하며 공격 밸런스가 좀 무너진 상황입니다. 리그에서 약체로 평가받는 두 팀의 맞대결이죠. 시카고는 지난 라운드 5대1로 내슈빌에게 크게 패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를 센터백으로 내리며 3백으로 전환을 시도했던 전술적 패착이었습니다. 전반 14분 동안 카펠로 페미스로 2실점, 퇴장까지 이런 악재가 겹치며 대량 실점한 거죠. 다시 포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반면 DC는 수비 뒷공간에 집중 공략당하며 라인을 내리다 보니 공격도 되지 않고 수비도 같이 흔들리면서 패했죠. 두 팀 모두 수비적인 허점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시카고는 최근 홈 3경기에서 연속 3득점으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시카고 홈인 만큼 포백 전환 그리고 빠른 역습으로 시카고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시카고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신시내티와 애틀란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신시내티. 홈팀 몬트리올의 공세에 밀렸지만 메두잔이 뜬금 중거리포로 앞서갔었죠. 이어 상대 백패스 미스를 가로채면서 브레너의 골로 또 앞서갔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상대에게 밀렸고 상대 미드필더들이 라인 높이며 반격하자 금세 실점하면서 흔들렸죠. 전반 종료 직전 프리킥 상황에서 센터백 발레실라가 또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상대가 전반에만 골대를 3번 맞출 정도로 공세를 펼쳤지만 전반은 신시내티 쪽으로 행운이 많이 따랐던 경기예요. 후반 초반 다시 한번 상대 센터백 실수로 4번째 득점을 거두며 승리를 거두나 했는데 상대 돌파를 저지하다가 PK 실점하고 이어진 혼전 상황에서 내리 실점하면서 결국 역전패하고 말았죠. 원정팀 애틀란타입니다. 왼쪽 측면 머레이 퇴장 징계 철회로 출전했지만 부상과 탈출의 전력 누수를 극복하지 못하며 뉴잉글랜드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모레노가 중원에서 고군분투하며 공격적인 역할을 전담하지만 최전방 토레스의 부진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며 무득점 패배였습니다. 3백으로 나선 수비라인은 상대 투톱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며 1실점으로 선방했지만 공격진의 부진으로 승리를 가져오기에는 벅찼죠. 측면 수비수의 차출로 당분간 3백 형태의 수비 전술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뉴잉글랜드 레벨의 공세를 한 골로 막아낼 정도로 3백 수비라인은 괜찮은 조직력을 보였죠. 이 애틀란타의 관건은 최전방의 마무리 능력입니다. 신시내티가 비록 패했지만 몬트리올 상대로 4득점하며 공격력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허나 실제 신시내티가 잘했다기보다 상대 수비 미스로 얻어낸 골들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견고한 애틀란타의 3백 라인은 신시내티가 뚫어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애틀란타는 저조한 득점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레노를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이동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맞대결 전적에서도 애틀란타가 앞서 있고 전체적인 전력도 애틀란타가 훨씬 안정적이죠. 두 팀 모두 득점력에 약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신시내티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캔자시티와 산호세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캔자시티. 특유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리그 3연승이죠. 팀의 주 득점원 중 한 명인 폴리도가 멕시코 대표팀에 차출된 것이 조금 변수긴 해요. 쉘튼이 잘루이의 파트너로 나서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폴리도가 빠지게 되면 잘루이에게 부담이 좀 많이 가는 상황이죠. 에르난데스, 부시오, 에스피노자 이런 중원 조합도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매 경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만큼 수비 쪽에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도 퍼펙트 수비 라인도 안정되면서 서부지구 2위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죠. 폴리도는 차출된 건 없지만 7골을 기록 중인 잘루이 또 출중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잘루이가 상대의 집중 견제만 잘 이겨낸다면 공격력은 걱정 없는 캔자시티입니다. 원정팀 산호세입니다. 올 시즌 개막 후 3연승으로 이변을 연출하는가 싶더니 어느덧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네요. 최근 2경기에서는 1대1, 2대2 무승부를 거뒀지만 이전 2경기에서는 무려 8실점하며 수비적인 허점도 드러냈죠. 지난 콜로라도전에서는 카우엘의 패스를 로페즈가 선제골로 연결시키며 앞서갔지만 후반 동점골 내주며 또 비겼어요. 17살의 어린 카우엘 외에는 공격 진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죠. 또 다른 어린 공격수 21살의 벤자민 키카노비치도 조코로 투입되면서 리그에 적응 중이지만 아직은 조금 서투른 상황입니다. 뚜렷한 선수 보강 없이는 이 부진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매치죠. 더군다나 캔자시티의 홈 경기입니다. 폴리도 차출 공백이 있지만 잘루이가 버티고 있는 캔자시티 공격력을 산호세가 막아내기 벅차 보이네요. 산호세가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가 두며 숨고르게 했지만 캔자시티 공세까지 막아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경기 캔자시티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콜로라도와 댈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콜로라도 우려했던 아코스타의 차출 공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약체 산호세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하고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며 1대1 무승부에 만족했죠. 바세카 프라이스가 중앙으로 배치됐고 신야스키를 원톱에 세우고 베네젯, 매주키다, 베리오스를 이선에 배치했죠. 오른쪽 측면에서 베리오스의 공격력은 좋았는데 크로스를 중앙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대 중거리골에 선제 실점하며 끌려가기도 했죠. 바셋은 후방에서 경기를 조율하면서도 공셋이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가감한 슈팅을 시도했고 결국 날카로운 왼발골로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이 자원들의 득점력이 지연되는 만큼 신야스키의 득점포만 터진다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콜로라도죠. 원정팀 댈러스입니다. 지난 라운드 포틀랜드 원정에서 수비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기를 치렀지만 역시나 공격 전개 그리고 마무리 능력 부재로 패하고 말았죠. 전체적인 중원 운영이 제대로 안되며 어려운 경기를 치르며 수세적인 경기였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나서는 페피가 최근 공격 진영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돌파로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12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반대쪽에 왼쪽에 파마클 역시 순간적인 가속도로 측면을 공략하고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이 양쪽 날개가 수준급 기량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최전방에서 이를 받아서 해결해줄 공격수의 부재가 굉장히 크네요. 중원에서 경기 운영을 풀어줄 아코스타의 차출 공격도 크게 느껴지고 있는 댈러스입니다. 콜로라도가 지난 경기 약체 산호세와 비겼지만 2선, 3선 자원들의 기량이 아주 출중합니다. 언제든지 득점 지원이 가능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죠. 최전방 원톱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원톱이 상대 수비만 흔들어주고 끌고 나와주면 2선에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해요. 댈러스는 양쪽 윙의 공격은 출중하지만 이를 중앙에서 받아주고 해결해줄 해결사가 없네요. 전체적인 중원의 경기 운영 능력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2선, 3선 자원이 풍부한 콜로라도가 홈에서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거예요. 지난 5월 맞대결도 콜로라도가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죠. 이번 경기도 콜로라도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입니다. 솔트레이크와 LA 갤럭시죠. 먼저 홈팀 솔트레이크. 지난 라운드 LAFC 원정에서 상대 공세에 경기 초반부터 끌려가면 어려운 경기했죠. 수비 밸런스가 나쁘지 않았는데 LAFC 원정에서는 측면 수비가 허물어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솔트레이크의 측면 수비가 허물어진다고 하기보다는 LAFC의 측면 공격이 너무 강하기도 했죠. 특히 왼쪽 측면이 상대에게 너무 쉽게 뚫리면서 위기가 많이 발생했죠. LAFC의 벨라도 이쪽을 계속 공략을 하더라고요. 중원에서의 압박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대가 측면으로 전개를 굉장히 쉽게 했죠. 역습상에서 오른쪽 풀백 LLI의 폭발적인 질주로 한 골을 만회하긴 했는데 상대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좀 벅찼죠. 크렐리아치는 공격 진영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는데 동료들의 도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7경기째 침묵하고 있는 루빈의 부진이 심각하죠. 루빈에 딱히 최전방에서 마무리 지어줄 대체 선수도 없어서 이 크렐리아치를 아예 최전방으로 올리는 것도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슈빌이 무스타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원정팀이 LA 갤럭시입니다. 부상과 차출,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적인 전력 약화가 있죠. 치차리토는 지금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MLS 공식 홈페이지에 결장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체 자원인 주백은 올 시즌 12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면서 치차리토에 비해서는 파괴력이 확실히 약하죠. 지난 밴쿠버 원정에서는 전반 초반 라벤손의 헤딩골로 앞서갔고 무세한 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후반 들어 상대의 지속적인 측면 공략에 무너지며 실점했죠. 중앙 미드필더들의 차출 결장 그 다음에 치차르토의 공백으로 당분간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긴 힘들어 보입니다. 올 시즌이 실점도 많은 상황인데 주전 센터백 스티어스가 부상에서 회복된 만큼 앞으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해요. 골도 많지만 실점도 굉장히 많은 LA 갤럭시예요. 솔트레이크는 최전방 공격수의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어려운 경기들을 펼치고 있죠.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는 안정이 됐지만 지난 LAFC전에서는 측면을 공략당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 했어요. LA 갤럭시는 중원 미드필더들의 차출, 그 다음 치차리토의 결정으로 최근 공격 수비가 다 어려운, 이게 좀 난처한 상황이죠. 정상 전력으로 맞붙는다면 LA 갤럭시가 우세한 경기를 치르겠지만 MLS 공식 홈페이지에 치차리토가 디스클로즈드로 아웃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10골로 팀 득점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원톱의 부재는 LA 갤럭시에게 꽤나 큰 전력 누수로 보여지네요. 크렐리아치의 묵직한 한 방울 앞선 솔트레이크가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득점 없이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네요. 솔트레이크의 승, 무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는 수원 삼성의 승, 2번 경기는 밴쿠버의 승, 무, 3번 경기는 세레소의 패, 4번 간바의 무, 패, 5번 경기는 포틀랜드의 패, 6번 경기 광주의 패, 7번 경기 콜럼버스의 무패, 8번 경기는 마이애미의 패, 9번 경기 뉴욕시티의 승, 무, 10번 경기는 시카고의 승, 11번 경기 신시내티의 무패, 12번 경기는 캔자시티의 승, 13번 콜로라도의 승, 14번 경기는 솔트레이크의 승, 무 이렇게 예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주식 경기 분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거 참조하셔서 또 신중한 선택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30회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